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예술과 경제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예술의 시선으로 경제위기 해법을 흥미롭게 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미국 글로벌 금융혁신연구원 원장이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개원 교수로 계시는 김영태 전 자본시장 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예술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교수님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장으로 한 6년 하시고 언제 지금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정확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개공 교수로 있고요. 워싱턴에 있죠? 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학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자유롭고요.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어떤 현안,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고요. 좀 더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혁신연구원은 조금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과 시장과 산업 정책을 연구하자 해서 미국에 있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설립한 띵크탱크가 되겠습니다. 예, 여전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전도 대선 전 이제 11월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흥미롭고 또 미국 경제 금리를 올리는지 또 언제 올리는지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일단 현장에서 보는 미국 경제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며칠 전에 금리 인상이 이제 유보되고 유지하는 상태로 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과연 굉장히 이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미 성장률, 미국 중앙은행은 한국과 달리 정책 목표가 단순히 물가의 안정뿐만 아니라 실업률을 줄이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건데 이미 경기가 좋아서 두 개 달성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다른 각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완전히 갈릴 정도로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미국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참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대선 전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이제 선진 정치 문화 그러면 상당히 좀 우아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클린턴, 트럼프가 주고받는 걸 보면 난타전이기도 하고 또 앞날을 누가 될지 참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누가 될지 쪽집게처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클린턴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돌발적인 이슈들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서 생겼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좀 많이 격차가 축소됐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요새 언론들이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결론에 앞서서 이번 미국 대선이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대선 후보들 간에 그리고 그 두 대선 캠프들 간에 그리고 지지하는 지지층 간에 그 격차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혹자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미국의 공론이 분열된 선거다, 이벤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이후에 공론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를 걱정하는
사회 심리학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인데.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으로서야 뭐 클린턴이다, 뭐 트럼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누가 되든 뭐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네. 거세질 것 같고 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차이들이 사실 많은데 예. 두 후보,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국한해서 생각하면 두 후보가 공통점을 보이는 이슈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그 보호무역과 보호무역. 관련된 시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무역, 그다음에 예. 우리가 흔히 하는 TPP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찬성을 한 상태인데 예. 힐러리 후보도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사실 미국의 대선이 모든 국민들의 표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나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주의 표가 그냥 한꺼번에 한 후보한테 한꺼번에 가지 가는 않습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전에 엘고 대통령이 국민 전체로는 표를 많이 얻고도 플로리다에서 졌던 예, 거예요. 져서 예. 예, 대통령이 안 된 경우가 예.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주들,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가 있는 일리노이라든지 그런 주들이 굉장히 전부 그런 보호무역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표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들이 맞습니다. 존재했던 곳을 존재했던 그런 스테이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표를 얻기 위해서 원래부터 트럼프 후보는 그런 주장을 했고, 강력한 보호무역을 보호했고, 예.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제 그런 없이? 주장을 하는 예. 것 같고요. 심지어 그 트럼프 후보는 몇십 년이 된 최초의 그 FTA죠. 나프타라 그래서 예. 미국이 캐나다하고 예. 멕시코 국경을 맺은 이 FTA조차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호무역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게 아마 경제정책 중에서 두 후보 간의 공통적인 같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글로벌 경제의 주요 관심사, 오래된 관심사죠.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 미국이. 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제 시기를 늦추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동결했지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연내에는 한번 올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올렸을 경우에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미국 금리 인상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지난 6월 달에 한번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 브렉시트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서 올리지를 영국의 EU 탈퇴. EU 탈퇴죠. 예. 그 이슈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초기에는 9월 달에 FOMC 우리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렇죠. 금리를 예.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둘기파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더 창출하자는 쪽에 목소리를 내는 주장들이 더 호응을 많이 얻고 공감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위원이 라일 브레인하드라고 그 여자분인데요. 예. 그분이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인데 그분이 페이퍼를 냈는데 마치 그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처럼 조목조목 굉장히 예. 상세한 페이퍼를 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가 올리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그 미국의 페드죠. 우리로 말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에 있는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금리는 이제 언젠간 올려야 된다. 근데 예. 문제는 한 번에 갑자기 많이 올리느냐,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올리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과거의 미국의 경험을 보면 금융위기가 났을 때
대략 5에서 6% 정도 금리를 내려서 경제 위기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2008년대 서브프라임 위기도 그랬고요. 2000년대 초에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IT 버블이 터졌을 때도 그때는 이제 알렌 그린스펀 의장 때인데 그때는 한 6.5% 정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 5% 정도의 금리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서라기보다는 반드시 조만간 다시 올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쓸 총알이 없다. 정책적 수단이 없다. 빨리 확보해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은 천천히 올리는 것보다는 급격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그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FOMC 그 회의가 2번이 남아 있는데 11월 1, 2일은 대선이 11월 8일이기 때문에 바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브렉시트 같은 큰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큰 일이 없으면 12월 달에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12월 정도에. 대선 다음 달. 그렇죠. 다음 달에 한번 올리겠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한 번 금리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계속 올려나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금리를 올린 경험을 보면 예외 없이 분기 12개의 분기 평균 그러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약 3 내지 3.5% 정도를 지속적으로 올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2월 달에 0.25%를 올린다면 작년 말에 0.25%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한 2년에 걸쳐서 한 2.5 내지 3% 정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화 유출이라든가 좀 영향이 좀 있을 텐데요. 그 영향이 어떻게 올지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 쪽이 유리해지고 주식시장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올랐을 때 내렸을 때 그거를 실질적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증적인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이 어떤 일이 터졌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일률적으로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채권시장도 빠진다거나 올라간다 이런 결론 내리기 힘들고요. 일관된 결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환 시장입니다. 환율 이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정된 금리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고정적인 이자 금리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화의 유출, 그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나라 환율의 그렇죠. 약세죠. 평가 절하. 그거는 이제 예상되는 바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외환 보유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그런 어떤 위기에 닥치면은 그 많았던 것이 또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달러를 마음대로 미국처럼 찍어낼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엔화나 유럽의 유로화처럼 자유롭게 또 국제적인 통화로서 유통되는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응 방안은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 또는 일반 기업의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외화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뭐 약간 바짝 긴장해야 되는 또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원장님 뭐 최근에 아주 좀 흥미로운 책을 쓰셨던데요.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술과 경제하면 뭐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서로의 접점이 있다고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은 무슨 건데 흥미를 갖고 자꾸 바라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뭐 미술에 대해서 평상시에 뭐 취미로 아마추어지만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요, 금융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뭐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보다 그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최고 경영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아무래도 경제 얘기는 좀 따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슷한 그 그림 얘기를 같이 얘기해주면 조는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이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경제 얘기도 쏙쏙 잘 이해시켜주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한번 책을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책을 내게 됐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경제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힘, 제가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5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그 5가지가 이제 경제도 잘 나가기 위해서는 또 예술가도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롭게 재정의, redefinition,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계속 변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뿌리, 그는 그 원형을 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항상 에너지가 충돌하는 그런 생명력, 그 다음에 항상 무거움과 가벼움의 어떤 중력과 반중력의 문제, 이런 좀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이런 개념들은 우리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화가나 그 다음에 조각가, 건축가, 그 다음에 경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경영자,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상당히 이제 예술 쪽에 또 안목과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예술의 시선으로 이제 경제를 보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뭐 시간이 많지 않아 5가지 힘에 대해서 다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힘은 그 5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 경제 입장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의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의력, 리데피니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어 있는 상황이 재정의력 자체가 기존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존에 바라보는 질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질문을 5개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경제 이슈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식량 부족,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모든 나라 선진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생산성을 증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곡물에 관해서 생산성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량 문제는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보다 악화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생산성은 2배 늘어났는데 생산 가능한 면적은 4배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안 와서 사막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었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막화되어가는 그 마이너스 효과를 생산성 증가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성 증가에만 매달려서 생각하면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까에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련의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생산성을 증가하는 것보다 이제 물이 적거나 물 없이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생각해보자 해서 요새 나온 것이 흔히 얘기하는 부활식물이라 그래서요. 부활식물. resurrection plant라 그래서 평상시엔 죽어 있다가 비만 오면 하루 이틀에 확 커나가는 그런 품종이 사막을 중심으로 한두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유전자를 개발해서 그것을 쌀과 밀과 옥수수에 우리가 그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물이 적을 때도 생존하고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재배 면적,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 땅이 줄어드는 효과를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제 식량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입장이라면 저는 재정의를 통해서 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이 한강의 기적이 죽어야 한국 경제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역발상이시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업들도 오랫동안 생존하는 기업을 보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때그때 제때 죽이고 남들에 의해서 죽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뭐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얘기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얘기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우 존스가 1890년대 후반에 시작했을 때 다우 존스 지수에 들어간 30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제너럴 없애고 다시 새로운 데 들어가고 하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기업인데요. 그래서 잭 웰치라는 CEO가 항상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가 망할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레포트를 내라.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에 스스로 죽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부활을 한 거죠. 남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패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돼 있고요. 우리 지금 재벌 중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벌 중심의 구조 역시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공헌을 크게 한 거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 하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새로운 틀에서 완전히 다시 우리 플랜을 다시 짜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 쭉 종합하는 의미에서 아까 책 얘기를 좀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 책에 쓰신 내용을 기조로 해서 한국 경제, 기업 이거 하나만은 꼭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래야 산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오래 가는 기업들, 그다음에 오래 사는 식물들, 동물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스스로를 항상 변신을 해 나갑니다. 제가 아까 죽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죽는다는 얘기는 바뀐다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야 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어떤 다이내믹함,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생각했을 때, 조금 있는 기업이라면 조직원 한 명 하나하나, 그 다음에 정부라면은 우리 정부, 국가를 구성하는 기업 하나하나, 그 다음에 학교라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좀 더 자유롭고 튀고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고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해 주는, 여기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그 최고의 고수의 리더는 절대로 자신의 칼로 조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회반죽을 털어내고 그 원형을 끄집어낼 뿐이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듯이 우리가 있는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상상의 나래를 피고
좀 더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또는 어떤 기업적으로도 또 학교에서도 조직에서 만들어주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는 모든 분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 더욱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술의 힘은 사물을 남과 다르게 보는 차별화된 시선에서 옵니다. 우리 경제도 예술의 시선으로 성장 정체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차별화된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태 원장님 감사합니다.